내년 예산안 심사를 끝내 여야가 본격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공천권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비주류의 대결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복귀가 예상되면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 결국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는 뭐 주말쯤 오늘 정도에 네. 발표할 거다, 뭐 내일이나 발표할 거다 이랬는데 땡겨서 목요일 날 한 거고요. 생각보다 좀 내용도 이르게요. 예. 셌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회견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기자들이 네. 탈당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명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딱 끝났어요. 그 얘기는 뭐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결기를 보인 거라고 보고요. 네. 비주류 의원들이 표현되는 네.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말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칼날이 무디더라고요. 반격의 칼날이. 네. 제가 딱 들었던 느낌은 비주류 수장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자리를 던질 거냐. 네. 그럼 이미 오영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자리를 내놨기 때문에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주승용 최고위원이 아직 사퇴는 안 하고 당무 거부 형식만 그렇죠. 회의만 됐고요. 참석하지 그다음에 않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40여 명이 모일 거다라고 하는 풍문과는 달리 8명 정도가 모여서 네. 콩나물 국밥을 드시고 이제 뭐 여러 비판적 언사를 내놓는 정도에서 이제 네. 그친 것 같아요. 비주류의 반발이 생각보다는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강도가 세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어제 또 근데 그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네, 성큼성큼 한 혁신안을 걸씩 또 가는 받아들이네요. 네, 네.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반격은 일단 세게 됐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표가 넘어야 되는 산은 있어요. 말씀드린 주승용 최고위원이 던질 경우 어떡할 거냐. 현재 지도 체제를 지켜가겠다고 했는데 그 못 지키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여전히 호남의 민심과 반발은 문재인 대표와 그 측근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건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할 거냐. 그리고 의원들이 이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토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고 문재인 없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만으로 안 된다는데 왜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네. 우려와 걱정이 있죠. 예. 박 대변인께서는 문 대표가 이렇게 거부를 하고 혁신안을 수용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셨습니까? 거부는 할 것 같았었는데 같았었는데, 그 네. 거부의 방식으로 뭔가 그러면 문안박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통합을 이야기하고 혁신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 네. 왜냐하면 혁신 프로그램은 이미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대로 진행하되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좀 수혈을 더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문재인 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지금 체제로 가겠다. 지금 지도부 체제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지도부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비주류나 혹은 범주류였다고 생각됐으나 지금으로서는 이 체제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안고 갈 건지에 대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문재인 대표로서. 네. 그래서 이제 혁신전대는 거부했지만 혁신안을 수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예. 네. 근데 안 의원의 10대 혁신안 이게 사실 9월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비주류 측에서는 당장 이제 와서 땡땡땡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시지탄 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 만시지탄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다. 늦었으나 네. 다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인적 혁신 하지 말자고요? 아니 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지적했던 건 뭐냐면 김상권 혁신안이 왜 자꾸 제도 얘기만 하냐. 문제는 국민들은 무슨 당원 당규가 바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릴 건데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보여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어물럭 하고 넘어가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면 이제라도 하기로 했다니까 도와주겠다. 이게 오히려 깔끔한 태도일 수 있고요. 예. 아니 왜 내가 하자는 거 다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본인은 네. 나는 뭐 나가겠다 혹은 이제 비협조 네. 탈당을 하든지 혹은 비협조인 채로 당내 비주류로 이제 남아 있는 요 경우가 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 야당 지지자들은 이제라도 하겠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문한박 연대도 반대하셨으니 네.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여당도 야당도 다 그 하늘을 보고 네. 개탄에 맞지 않는 야당의 분열상은 네.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이 들어요. 이 여당 쪽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 대표 곧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역제안을 했다 거부를 당했으니까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요. 좀 전에 이제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자분들이나 그 정당사를 오래 지켜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YS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정말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오신다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야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18대 대선 평가위원장을 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늘 모 일보에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벼랑 끝에 선 제1야당과 문재인 대표 뭐 이렇게 쓰셨는데 뭐 거기서 이제 일단 주장하는 게 그 야당을 아끼는 분이겠죠. 네. 18대 대선 평가위원장을 하시고 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반성이 없는 문재인 대표의 치명적 한계다. 이렇게 요약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역제안에 대해서 문한박 연대에 대한 역제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총선을 이끌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지만 그게 일부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없는 진정한 책임을 모르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상을 보이면 마찬가지로 여당도 긴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선량을 뽑아야 되는데 좋은 총선에 있어서 후보를 내는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개파나 이러면 분열상과 혼란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한테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후보로 보이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그런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좋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두화 변호사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이 야당 걱정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뭐 죄송할 네. 따름이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느 정당이든 야당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여당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 혹은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야당인데 그걸 일단 둘째치고 우리 내부의 목소리도 하나로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참 안쓰럽고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여러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 본인도 인정을 해요.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있는 선거는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협조하자라는 거였던 거죠. 같이 힘을 좀 합치자, 협력하자고 그랬더니 대결하자고 지금 나오니까 본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본인이 직접 썼다고 그러니까 그 문구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본인도 지긋지긋하겠지만 비주류 의원들도 지긋지긋할 거고 보는 국민들은 더 지긋지긋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제 거기에는 꺾일 때 꺾이더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서 가기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해보려고. 네, 근데 그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게 주변에 모두의 얘기인데 꺾일 때 꺾이더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죠.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의원들과 중진들의 걱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통합전대 얘기도 나왔고요. 혁신전대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비대위가 싫으면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되더라도 빨리 조기 선대위를 구축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문재인 대표 체제, 지금의 최고위원회 체제가 담지 못하는 통합형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었던 거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답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여당도 걱정하게 되는 야당이 돼서 현대 정치에서 꼭 필요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또 입장이 강경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행보 어떨 거라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협력을 하든 아니면 협력을 거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협력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협력을 안 하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탈당을 생각할 수 있고요.
탈당하지 않고 당내 잔류해서 당내 비주류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탈당은 너무 큰 모험수가 되나서요. 일단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 하고 싶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죄송한데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뒤에도 그 생각이 그대로인지 네네. 그 생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뒤부터는 현안을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고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하려고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하셨더라도 잘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비전이 중심이 된 게 정당이어야 되는데 예. 문재인 싫으니까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당 구축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총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당을 뛰쳐나갈 수 있는 세력도 많지 않기 네.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탈당 탈당으로는 가능성은 어려운 것 같고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예.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고 그리고 다 살아 돌아오라라는 말로 비주류로서의 역할, 당내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이두아 네. 변호사는 어떻게? 네, 네.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예.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 10대 혁신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10대 혁신안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는 네. 부정부패 척결이고 하나는 낡은 진보 진보 청산. 청산 관련해서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정부패 척결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당 윤리기구를 뭐 혁신하고 그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 계류 중인 당원의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거는 새누리당에선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벌써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원 당규에 넣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인가 고민은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야당일 땐 이 부분을 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패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소속 의원들의 특히 문재인 대표 측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들의 좀 사소한 행동부터 좀 수사를 받고 있는 행동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넣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 시 뭐 즉시 제명한다든가 이런 건 기존에 다 나와서 이제 새누리당 같은 당원 당규에 있는 거고 낡은 진보 청산 관련해서는 제가 심지어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박 전 대변인께 네. 내용을 여쭤본 것도 있거든요. 네. 여기 중에 뭐 수권 비전위원회 설치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은 뭐 이해가 되지만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에 대한 집중 토론은 왜 하는 거냐?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런 걸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가치 정당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뭘 하기에는 이 내놓은 혁신안을 봐도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당내 견제 세력으로서 본인의 역할은 있겠지만 이런 그 1년에 본인이 발표하는 혁신안이라든가 내용만 봐서는 정당을 새로 꾸릴 정도의 어떤 그 기치를 내걸었다고 하기는 아직은 모자라다.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명분도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당사를 살펴봤을 때 그 당 지도부, 당원들이 당내 선거로 뽑은 지도부를 바꾸는 경우는요. 첫 번째,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 정도가 돼서 선거 책임으로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두 번째는 지도부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거나 당내 상황 때문에 지도부 내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사퇴해서 그 구성이 붕괴돼서 네. 새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정도인데요. 이 두 가지 양태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네. 어려운데 선거 책임을 못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지도부를 구성하기 바꾸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명분도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10대 혁신안이 나온 지 좀 뒤에서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두아 변호사가 지금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야당 얘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여당이 지금 또 갈등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친박 핵심 최경환 부총리 국회 복회 시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난 시점이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이제 국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어떤 파장이 먼저 있을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5일까지는 그 네. 공무원들이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되죠. 사퇴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관련해서 청문회라든가 이런 일자를 생각하면 이제 12월 중순에는 예. 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나 그 다음 주에 발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한 5개 부처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하면서 다른 황우여 부총리라든가 아니면 김희정 장관 이런 분이 돌아오시겠죠. 당에 돌아오실 텐데 무엇보다도 최경환 부총리의 위상은 다른 분들과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있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문제로 독대가 가능한 분이니까 대통령의 의사도 알고 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공천특별혁신기구 위원장도 선정하고 룰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뭐 예산안이라든가 법안 통과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내년 공천을 앞두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최고위원회 중심으로 네. 이런 회의 논란이 이제 좀 정리하는 모양새 그리고 공천특별기구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원을 구성한다든가 위원장을 누구로 추천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귀환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네. 뭐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있죠.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렇지만 힘겨루기라고 이렇게 기자분들이 표현을 하는데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는 달리 좀 강력한 일정 부분의 리더십이 존재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야당의 분열상처럼 그런 모습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전략공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성 우선 공천은 또 해야 되고요. 수도권에 있어서 야당이 공천을 하고 나면 대진표를 짜는 문제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그리고 비례대표도 숫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비례대표도 전략공천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우선 공천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게 지도부의 의견, 왜냐하면 이거 당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도부의 의견에서 최경환 네. 부총리의 역할이 두드러질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용진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당의 갈등은 어떻게 푸는 게 해법이라고 보세요? 그런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뭐 여당이 그저께 저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뭐 감자탕집에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원샷 뭐 하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뭐 여당 걱정할 일은 아닌데 해필 모인 감자탕집 이름도 원당이더라고요, 거기는. 야당은 분당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하나로 갈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원당, 최경환 예. 부총리가 뭐 복귀한다 하더라도요. 이미 김무성 대표가 그 끝에까지 양보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별로 힘겨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논란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김무성 대표처럼 말 잘 듣는 여당 대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뭐 별 무리 없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 무리 없이 원당으로 원당으로 가겠죠. 원당으로 잘 갈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군요. 좀 그렇지만. 네,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